기자로는 공백의 백년을 연구한 닥터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버스터콜을 상회하는 수의 엄청난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제 곧 에그헤드에 도착할 것이라는 부하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자로는 식사라도 해야지, 중장들에게도 연락해두거라, 그분은 이라고 물으며 곧 도착할 예정이니 우선 식사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로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독검사를 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그 누군가는 해군대장보다도 훨씬 직위가 높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오로성으로 밝혀졌고 키자루와 오로성이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다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연재된 이후 오로성들은 단 한 번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었으며 마리조아를 벗어난 적도 없었기에 오로성의 등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직접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로성은 정상결전, 토투무지카의 부활, 사왕연합 결성, 가펠리 사건 등 중대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에 닥터 베가펑크와 루피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굳이 상황이 있는 곳에 나선 것으로 보아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라핌의 명령권이 가장 높은 인물이 오로성이기에 어쩌면 세라핌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이 직접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지모자회당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기 3개월 전 누군가가 성지 마리조아에 연락하여 여기는 에그헤드 상층부에 할 얘기가 있다. 닥터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였고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것은 즉결 처형 대상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이가 베가펑크라면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세계정부에서는 사이퍼폴을 파견하여 정말로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지 조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이퍼폴들이 파견되는 족족 단서를 찾지 못하며 실종되어 버렸고 세계정부는 베가펑크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로성과 직접 통화를 한 이후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뒤 사이퍼폴 중 가장 강하고 임무 완수 확률이 높은 CP0를 파견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에서는 베가펑크가 분명 최첨단 과학병기들을 사용하여 반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은 스스로 에그헤드로의 출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해군대장 키자루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군의 강자들도 대동하며 베가펑크를 확실하게 처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그헤드 섬의 카이도우를 꺾고 사왕이 된 루피가 나타났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세턴성을 제외한 오로성들은 매우 동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음에 맞이하는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샤카가 스텔라를 찾는데 성공한 이후 곧바로 스텔라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샤카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고 샤카는 의식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분노한 스텔라는 누구냐 대답해 라고 말했고 이윽고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 중 한 명인 요크였고 요크는 자신이 배신한 이유가 천룡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텔라는 분노하며 무슨 소리냐 요크, 옛날에 가지 않았느냐 마리조아에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다고 라고 말했고 요크는 우후후후 샤카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이미 죽었지만 말이야, 진짜 귀찮다니까 말이야, 다른 베가펑크들, 닥터 베가펑크는 이 세계에 한 명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베가펑크를 배신한 이유는 유일한 베가펑크가 되어 세계정부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후 천룡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출항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했고 샹크스를 동경하던 꼬마는 샹크스 전쟁에 따라가봐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걱정 마라,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뒤 도기, 브로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여기서 큰 피해를 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키드의 적단을 초살내버리기 위하여 거인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거인들은 곧바로 이를 수락하였고 빨간머리 적단 과 거인족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이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줘. 지금 당장 나랑 싸우겠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떠나겠나?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전언을 키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키드로 전환이 되었고 키드는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빨간머리 적단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과거의 항쟁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팔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싸우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으며 하하하, 하지만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이야기잖아, 안 그렇냐?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키드는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 샹크스와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키드와 샹크스의 전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 대결에서 키드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크는 자신이 유일한 베가펑크가 되어 철룡인이 되기 위하여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의 욕구를 담당하는 세틀라이트이기에 요크가 배신을 한 동기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세계정부와의 거래를 성공하며 베가펑크를 몰살시킬 계획을 완벽하게 짰으나 밀짚모자 일당 등장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세계정부에서도 요크를 토사구팽해버리며 요크는 유일한 베가펑크가 될 가능성도 적어졌으며 기적적으로 모든 베가펑크를 몰살시킨다고 하더라도 세계정부에게 버림받을 운명이기에 요크는 사실상 외통수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크 역시 이 사실을 베가펑크 암살 계획을 시도하기 몇 시간 전에 알게 되었고 세라핌들을 모아놓고 곤란하게도 세계정부는 스텔라만이 아니라 나도 제거하기로 한 것 같아. 그럼 나도 작전이 있어. 너희는 우선 방해군을 정리해줘. 프론티오돔은 다쳤으니 나와 스텔라 지하에 인지를 남기고 전부 죽여줘 라고 말하며 자신과 스텔라, 사이퍼폴 요원을 제외한 에그헤드 섬의 모든 인물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크는 세라핌들에게 너희가 날뛰면 그걸 명령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범인 찾기가 시작될 거야. 만약 들키면 나는 힘으로는 그 멤버들에게는 상대가 안되니 세라핌 행콕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처리한 척 해줘. 보는 눈이 없을 때 기술을 풀어줘 라고 말했고 세라핌 행콕은 따봉을 날리며 알겠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요크는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세라핌 행콕에게 공격을 당하는 척 연기를 하였으며 모두의 이목이 타 세라핌에게 집중된 틈을 타 세라핌 행콕의 능력으로 석화 상태를 풀어버린 이후 곧바로 스텔라를 묶어놓은 곳으로 향하였으며 그곳을 제외한 연구소를 모조리 부숴버리려는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크의 계획은 세라핌을 필두로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스텔라를 제외한 모두를 속여냈으며 샤카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밀짚모자 일당과 CP0의 활약으로 섬 전체를 부숴버리고 모든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을 사살해야 하는 세라핌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으며 역으로 제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에그헤드 섬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 오로성 키자루라는 요크 입장에서는 불청객들이 오고 있기에 사실상 요크의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투시에게 키자루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센토마르는 에그헤드 섬의 모든 이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센토마르 본인은 탈출하지 않았으며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모아놓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센토마르는 베가펑크를 위해서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것을 확정지었으며 베가펑크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삼촌과도 다름없는 키자루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샹크스와는 악연이 있었으며 과거부터 샹크스를 잡고 싶어 했기에 샹크스를 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샹크스와 대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계속하여 엘바프에 접근했고 샹크스의 산화해적단은 키드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무릉덩이 해적단 선장 옥지 게로틴이라는 원숭이로 추정되는 이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소셜클럽 선장 위령날의 후거라는 노인은 그 말대로 라고 말하다가 아예 틀니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해적단의 공주 부르부르의 부르르는 그래 바보야 너무 싫어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산하해적단 선장들은 키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키드는 당황하며 이봐 제정신이냐 저게 빨간머리의 사나 여기 신세계 맞지 라고 말하며 너무나도 약한 자들이 샹크스의 산하해적단의 선장인 것을 보고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킬러는 하지만 유명한 얼굴도 섞여있어 방심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이봐 저 녀석들에게 배를 물리라고 해 라고 말하며 산하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산하해적단 선장들은 무슨 소리야 두목 당신에겐 손가락 하나 대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였으나 샹크스는 그래 마음만큼은 기뻐 전부 물러나 라고 말했고 산하해적단들은 두목 벌써 가는 거야 겨우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여기는 잠깐 들렀을 뿐이야 오래 있어서 거물을 마주쳐버렸어 자 길을 열어줘 배도 물러줘 우리 산하는 약한 거로 유명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하해적단 선장들은 납득하며 덕분에 살아남았거든 네 깃발로 지켜줘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야솝에게 검은 수염의 정보는 들어왔나? 와노쿠니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고 야솝은 해적섬은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가 갑자기 와노쿠니에서 나타난 이유가 검은 수염 해적단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이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사나이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를 본 샹크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섰고 도리와 브로기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놀랐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연출만큼은 로저의 카무사리를 상회하였고 샹크스가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자 폐왕색 패기의 형태를 띤 그리폰이 나타나 키드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키드에게 적중하였고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키드의 적단의 선원들은 키드와 킬러를 살리기 위하여 항복할게 빨간머리 두목을 죽이지는 말아줘, 이게 로드 포네그리프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자신들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바치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최소 2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만약 자신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단숨에 해적왕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 빨간머리 적단의 선원 한 명이 두목 이쪽으로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키드 적단의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 꼬맹이 인간,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며 같은 꼴을 당할 각오는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패국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키드 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세계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해적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이끄는 키드 해적단 괴멸 이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샹크스는 여전히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를 포함한 키드 해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고 선박마저 사실상 개박살이 났기에 키드 해적단은 해적왕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역시 티치에 의하여 리타이어 되었기에 결론적으로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키드와 로우가 사라져버렸으며 티치와 샹크스가 해적왕에 한층 더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피는 모든 사황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잡아냈으니 그 당시 상황이었던 샹크스 티치만을 제압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페로나는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급습하였고 순식간에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제압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은 호로호로 열매의 능력에 당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곧바로 열쇠를 강탈하였고 감옥에 붙잡힌 인물 중 기운이 넘치는 인물을 찾아다녔고 감옥에 붙잡힌 와중에 운동을 하고 있는 코비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모리아는 자신의 부하만큼은 끔찍히 아끼는 인물이었기에 압살롬이 티치에게 납치당하자 압살롬을 구하기 위하여 홀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리아는 하치노스 섬에 감금되었고 모리아의 충신이었던 페로나도 모리아를 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왔다가 붙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코비와 페로나는 하치노스 섬에서 만나게 되었고 코비는 본의 아니게 페로나의 도움을 받고 하치노스 섬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페로나는 이때 이봐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모리아님을 해방해줘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모리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해적과 손을 잡아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기에 코비가 모리아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거프 역시 가벨리에서 로저와 손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프의 후계자 코비 역시 해적과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코비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코비와 함께 아마존 릴리를 기습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비가 소드에 소속된 인물이며 소드는 사왕을 타파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이며 주 임무가 잠입임을 고려하며 코비가 스스로 검은 수염 해적단에 붙잡히며 잠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 수염이 코비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점과 거프가 직접 출동해 코비를 구하려는 것을 보면 코비가 검은 수염에게 붙잡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티치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 대다수가 하치노스 섬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해적섬에 있던 해적들은 이 소식을 들은 이후 코비 대령이 탈주했다. 죽이면 얼마, 크로스 길드가 현상금을 줄 테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잡아서 크로스 길드에 넘겨버리려 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자마자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의 현상금이 공개되었고 코비의 현상금은 5성으로 약 5억 벨이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대령에게는 1억 벨이 정도의 현상금이 걸리는데 코비는 해군 영웅이기에 더 높은 현상금이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치노스 섬에 남아있던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는 시류 피사로, 사노와 놀프, 바스코샷으로 이들은 코비가 탈옥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섬과 융합하는 기이한 능력을 선보인 이후 하치노스 섬에 있는 해적들에게 코비를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치노스 섬의 바위가 말을 하자 꽤나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사로의 능력은 섬섬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섬과 융합을 하거나 섬의 일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편 코비는 하치노스 섬이 말을 하자 자신이 탈옥하려는 게 들켰다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죄수들에게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도주하라고 말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시루는 피사로에게 코비를 잡으라고 했으나 피사로는 나중에 티치가 시끄럽게 군다고 이래저래 많이 부수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면 섬이 부서지기에 나서기가 껄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스코샷이 물방울을 타고 나타나 내가 가도 되는 거냐 라고 말했고 피사로는 바스코샷 뭘 할 생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스코샷의 능력은 술술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고 바스코샷은 술을 생성할 수 있으며 공기에 알코올을 분비하거나 술로 방울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화재를 일으키려 했으나 피사로는 티치가 화낼 것이라며 바스코샷을 말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사누아 울프의 모습도 공개되었고 사누아 울프의 능력은 거대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대와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 5주의 버금가는 크기로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어쩌면 지니샤만큼이나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은 사누아 울프가 코비를 추적하는 것보단 자신이 추적하는 게 섬의 피해가 덜 간다고 말하였고 피사로는 둘 다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을 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코비를 두고 누가 추적을 시작할지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티치는 코비를 납치한 이후 영웅 코비 나는 말이야 이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세계정부에 소속하는 나라로 말이지. 내가 국왕 검은 수염 왕국 제하하하 어떠냐 라고 말하며 코비를 세계정부에 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해적섬을 세계정부 가맹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티치는 한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야망을 가졌다는 것도 밝혀졌기에 티치의 폐양스펙이 소유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시죠. 그게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범죄자들의 나라라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남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네 목숨과 받고 교섭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비는 정부나 군대가 그런 테러 행위에 굴복한다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용없다고요. 저는 소드니까 라고 말했고 티치는 소드 그게 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자는 그런가 틀렸군 이건 거래는 포기해라 티치.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 코드를 반납해서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사왕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이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티치는 쿠잔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구만 우리와 싸우는데 허가를 받는 얼간이들과 무턱대고 쳐들어오는 녀석들의 차이는 그건가? 제하하하 나쁘지 않아. 그렇구만. 하지만 작전은 변함없어 네가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상 그걸 내버리는 해군을 관철할 수 있을까? 나는 여론에 묻겠다. 그러면 정부는 상처 없이 끝나진 않아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해군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소드라 할지라도 해군에서는 코비를 책임져 줄 것이며 만약 해군에서 코비를 외면하면
보면 해군이라는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기에 코비의 목숨을 대가로 세계 정부와 거래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 영웅이라는 이름값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닌데요. 거푸는 상부의 명령을 수차례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이며 아들은 사왕이라고 불리는 루피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적왕의 자식을 몰래 보호해주고도 일절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가 해군 내에서 얼마나 상징적인 칭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비는 페로나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또한 총이 통하지 않는 특수한 인간도 등장하였고 이 인물의 피부는 매우 강해 보였으며 피부색도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추루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해적 주제에 해병이 신기한가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비는 해적들의 포위당하며 죽을 위기에 처했고 코비는 좌절하며 여기까지인가 라고 말합니다. 티지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타시기는 거프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양 주먹을 맞부딪히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쳤고 거프답게 사왕의 본거지를 눈앞에 두고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기다려라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말하며 반드시 코비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코비는 페루나의 도움으로 탈옥한 뒤 하치노스 섬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에 해병들이 나타났고 코비는 놀라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해적들은 건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현실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건물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건물이 움직인 이유는 채찍 열매를 먹은 조교인간 추루의 손녀 쿠자쿠의 능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쿠자쿠는 자신을 보는 해적을 보며 뭘 그렇게 쳐다봐, 해병 처음 봐, 이쪽으로 오렴 귀여워라, 조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비가 포위되었고 해적들이 코비에게 총을 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히바리가 나타나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GP 플라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적들의 총구를 모조리 꽃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아니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밥을 먹으려다가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히바리는 전형적인 츤데레 스타일이며 코비를 좋아하긴 하나 부끄러워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히바리는 사왕의 본거지에 밥을 먹으러 오는 매우 대담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프린스 글스도 나타났고 프린스 글스는 점토 열매를 먹은 점토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구드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구드버스터는 콜라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거프는 자신의 주먹의 충격화로 배를 매우 높게까지 띄울 만큼 강력한 힘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해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기에 거프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양색 패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원작에서의 갤럭시 임팩트 역시 강력한 인상을 주었으며 한방만의 해적들을 소탕한 것은 같았으나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가 더욱 강력한 위력과 연출을 동반했습니다. 우선 거프가 공중으로 튀어오를 때부터 거프의 몸 전신에는 이미 패기가 뒤덮여 있었고 거프가 주먹을 내지르자 마치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검붉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또한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명에 걸맞게 아예 우주가 통째로 나타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가 적중하자 아예 건물이 가루처럼 녹아버리는 연출까지 나오며 거프는 존재 자체가 고대변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는 강력하게 연출되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링글스 소장이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을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전 당시 힘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살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원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 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태클을 걸어주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자쿠는 그런 건 남 몰래 얘기하라고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추루의 손녀이며 추루조차도 거프보다는 2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사왕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며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씨 뭐하는 건가요? 히바리 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의 길을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프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오키지다 쿠잔 선장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자는 과거 2년 전 해군본부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자는 약 1년간 정처 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자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쿠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수염 해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몇몇은 쿠잔에게 손을 댔고 쿠잔은 전직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산호와 눌프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티치는 매우 놀라며 누구 짓이냐, 아니 물을 필요도 없겠지, 이런 짓이 가능한 건 세계에 단 한 명뿐이잖아, 너다 아오키지, 밖에 동료들이 얼었어, 능력을 풀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쿠잔은 시끄럽구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쓸 생각은 말아라, 동료들이 박살나 죽을 테니 라고 말하며 티치가 반격하는 순간 최소 동료들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너 선장이라면 알고 있겠지, 내가 먼저 손을 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알고 있을 텐데 나는 상심한 데다 아주 날이 선 상태다, 누가 잘못인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쿠잔과 티치의 첫 만남은 영 좋지 않았으나 쿠잔도 현재는 해군이 아니었기에 굳이 티치와 생사결을 하거나 티치를 피할 이유는 없었기에 티치와 쿠잔은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금방 가까워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잘 마시는 걸 아이스캔디 라고 말했고 쿠잔은 너도 다 쓰레기 자식 술이 부족한데 라고 소리치며 두 캐릭터는 마치 오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쿠잔은 검은 수면적단 선원들과 자유롭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카이노와 겨뤘던 썰을 풀기 시작했고 아카이노가 자신에게 동기끼리 서로 죽이게 되다니 가슴속 뜨거운 게 흘러넘칠 것 같군 이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카이노에게 그야 넌 마그마잖아 라고 공수했다고 말했고 피사로는 웃으며 만족스러운 리액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덕분에 봐라 내 한쪽 다리 항상 얼음으로 만든다고 라고 말했고 바스코샷은 대장끼리면 그렇게 되는 거냐 아카이노는 팔 한 짝 정도는 뜯어줬나 라고 물었고 쿠잔은 아니 전신이 상처투성이긴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노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타리나 데보는 티치에게 상처라고 하니 쟤도 이 녀석 불의 상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쿠잔은 불의 상처? 라고 말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바제스는 세계에는 소중한 4개의 붉은 보네그리프가 있거든. 그중 2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1년 전이니 아직은 카이도우와 빅맘이 각각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나머지 2개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중 1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나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바스코샷은 당황하며 네 상처는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그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켜버린다 하던데 능력자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불의 상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소용돌이를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루는 나는 정부 쪽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 정부는 비밀이 많지 돌을 하나 챙겨두면 해적들이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잔 역시 포네그리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포네그리프인가 좋은 추억은 없다. 만약 오하라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붉은 돌을 봤다면 기억하겠지. 내가 기억하는 건 정부의 거역한 친구와 나에게 운명을 붙잡힌 슬퍼 보이는 소녀의 눈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는 포네그리프와 관련된 것은 하그왈과 로빈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오키지가 검은 수염해적단과 한창 술파티를 이어가던 와중 라피드가 티치에게 귓속말로 제독 어쩌실 겁니까? 저 녀석의 능력을 빼앗으면 상당한 전력이 라고 말했고 쿠잔은 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잔은 분노하며 다 들린다고 이 썩을 새끼들 전부 얼음 세계에 다녀오고 싶나? 나도 들었다고 능력자 사냥이란 걸 하고 있다고 마침 잘 됐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검은 수염해적단 간부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당황하며 잠깐 쿠잔 미안했다 동료가 멍청한 소리를 해서 나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너 내 배에 타지 않겠나 지금 무직이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나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오키지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멍청한 소리를 그냥 좀 재밌게 같이 마신 정도로 니놈들 따위를 신용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자유롭구나 너는 뭘 하고 싶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고심 끝에 검은 수염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쿠잔이 검은 수염해적단에 합류한 결정적인 이유는 티치와 쿠잔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티치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쿠잔의 목표는 로빈과 사우로가 보고자 한 세계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함으로 추정되기에 두 캐릭터의 목표가 원피스를 찾는 것으로 일맥삼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시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히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씨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쿠잔의 아이스볼과는 다르게 실제로 야구공과 같은 얼음덩어리를 던졌고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거프가 얼어붙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쿠잔은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부숴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높은 얼음탑을 쌓아 공중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프는 그 얼음탑마저 순식간에 주파하였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의 앞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몸에서 엄청난 폐기 에너지가 나왔으며 마치 배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로우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새로운 모험을 위해 가장 편한 항로를 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매복 중인 상태였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하트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티치에게 패배하고 말았고, 티치는 하트 해적단의 함선인 탱크 폴라우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배가 없어져 버렸구만, 이제 해적단이라고 못하겠구만, 도망칠 수단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베프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티치는 로키포트에서 네가 심장을 빼앗은 해적 100명이 지금도 해적섬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지, 네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면 축배를 들며 기뻐할 거다. 자, 그럼 수술수술 열매는 팔아버릴지 내가 쓸지 고민되는군.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며 로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티치가 로우의 능력을 취하려는 순간 초파에게 받은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스로나를 사용한 베포가 나타나 곧바로 티치와 바누고를 날려버렸고, 베포는 로우를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놀라며 뭐 스론 달도 없는데 라고 말하며 달도 없이 스로나가 된 베포를 보며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애니 오리지널 장면으로 베포와 바누고가 격돌하는데 생각보다 베포는 잘 싸웠고 오히려 바누고를 압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로우를 데리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데 성공한 베포는 바다로 도망쳤고, 로우는 돌아가라 베포, 동료를 두고는 못 간다고 라고 말하며 나머지 동료를 구하러 다시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포는 못 돌아가, 믿어줘 캡틴, 북쪽의 극한 항구에서부터 우리 넘어왔잖아. 아무도 죽을 순 없어. 그러니까 캡틴 죽지마, 부탁이야 죽지 말아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로우와 베포를 끝까지 추적하는데 엉뚱한데 돌을 던지는 개그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적 트라팔과 로우가 이끄는 하트 해적단 패배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크로스 길드가 결성된 이후 크로스 길드는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뮤오크, 버기, 크로커다일이 뭉쳤다는 점이지만, 크로스 길드에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 건 역시 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크로스 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군본부 중장 중 한 명인 티본이 민간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해군의 사기 저하와 민간인들의 테러 조장을 막기 위하여 세간에는 티본 중장이 죽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티본 중장은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며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기에 독자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추루와 센고쿠는 티본이 사망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티본이 사망했다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범인은 찾았나? 라고 물었고, 추루는 몰라, 범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분노하며 말세야 오추루짱, 지켜야 할 시민에게 등을 찔리고 못해먹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루는 해병에게 현상금을 걸면 돈에 혹하는 건 해적만이 아니지, 사건이 일어난 페페왕국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오니 빈곤과 돈은 사람을 바꾸지 라고 말하며 가난을 견디지 못한 페페왕국의 시민이 결국 티본을 죽여버리며 현상금을 받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추루는 침착하게 티본을 죽인 인물을 예상한 이후 범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걸 노린 거라면 천냥광대를 만만히 봤던 거야 라고 말하며 버기의 위험성을 고평가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시민에게 죽을 공포를 짊으면서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할 수 있을까? 크로스 길드는 빨리 치지 않으면 해병들의 사기 저하와 해군의 약체화는 피할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크로스 길드의 존재만으로 해군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지금 해군에게 가장 위협되는 세력은 단연코 크로스 길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히나가 나타났고 센고쿠는 히나가 거프와 함께 레벨리 회의에 경비를 섰다는 것을 알았기에 히나에게 오 히나 거프 못 봤냐 새로운 맛의 전병이 나왔다만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히나는 며칠 전에 코비를 구하러 가겠다고 아마 소드와 함께 쿠자쿠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소드 쿠자쿠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고쿠와 추루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거점인 신세계의 칼리 이바리 섬에 티본 중장을 잡은 장본인이 나타났고 티본 중장을 잡은 인물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용케 바다를 건너왔군. 잘했다. 뒷사회의 제왕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악의 거성 탄생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지킨 버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버기는 당연하지. 너는 해군본부의 중장을 한 명 없앤 악의 카리스마다. 사건 당일 해병들은 패닉이었지. 놈들한테 걸리면 잠수 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먹으며 이제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해도 일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단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해적으로서 돌봐주마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노인을 크로스 길드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이날 찾아온 인물이 노인이 아니라 전력을 갖춘 강자라면 버기는 고작 몇 억베리로 해군본부의 중장을 죽일 수 있는 강자를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이를 보면 버기 사업 수완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너 알고 있는 거냐 사왕 천냥 광대 버기님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아련도 못하는 높으신 분이라고 잘 봐둬라 저게 진짜 버기님이다 진짜 버기 라고 환호합니다. 버기가 노인을 크로스 길드에 합류시킨 이후 버기의 소아들이 버기를 찬양하고 있던 찰나에 크로스 길드의 조성공이 나타나 실례합니다 질버기님 이라고 말했고 버기는 누가 질버기냐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참고로 버기는 과거에도 부하의 말을 멋대로 오해하여 부하를 숙청한 적이 있을 만큼 말귀가 어두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조성공은 완성됐습니다. 크로스 길드의 배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새로운 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치 서커스장처럼 화려했으며 뱃머리에는 버기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배는 누가 봐도 버기의 배이며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 버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길드의 진짜 실세들은 크로코다일과 미오크였고 크로코다일과 미오크가 이런 배를 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버기는 배를 보자마자 매우 당황하였고 버기의 안 좋은 예감대로 곧바로 크로코다일과 미오크가 나타났고 크로코다일과 미오크는 왜 우리가 이런 배에 타야 하는 거냐 회의실로 와라 라고 말하며 버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버기 크로코다일 미오크와는 달리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새로운 배를 최고의 배라고 칭합니다. 크로코다일과 미오크는 버기를 회의실로 호출한 이후 버기를 흠씬 두들겨 팬 이후 버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이건 회의실이 아니라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며 버기를 동정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크로스 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 국가다. 그걸 위해 필요한 건 이라고 말했고 미오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과 미오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인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크로코다일과 미오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그 말씀 말인데요 이제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너희 그러고도 해적이냐 그런 어중간한 걸 바라고 자빠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놀라며 뭐냐 자포자기한 거냐 라고 말합니다. 버기는 크로코다일과 미오크의 대화에 끼어들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 진정한 해적이 아니라고 말한 뒤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들었잖아 지금 세간에선 빨간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 녀석도 나도 해적왕의 배에 탔었지만 라프텔에는 사정이 있어서 가본 적이 없어 너희 옛날에는 뭐가 되고 싶었지 나는 옆에 있던 샹크스가 너무 유망해서 꿈같은 건 진지하게 버렸어 라고 말하며 자신과 샹크스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의 과거 회상이 시작되었고 시점은 24년 전 골드로저의 공개 처형식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네가 말했잖아 샹크스 라프텔에는 언젠간 자신의 배로 간다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로저에게 언젠간 자신들의 배로 라프텔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딱히 그럴 생각은 없달까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며
내가 잘못 봤어 샹크스. 차세대의 왕은 네가 아니었냐고 라고 생각하며 야망을 버린 샹크스를 보며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나랑 같이 가자 버기 라고 말하자 버기는 야망을 버린 샹크스와 같이 갈 수는 없었기에 너 같은 놈의 부하는 질색이라고 멍청아. 얼간이 너 잊진 않았겠지. 내 보물지도를 잃어버린 거 아직 용서 안 했어.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린 적이야 라고 말하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버기의 속마음은 샹크스가 로제의 뒤를 잇기를 원했던 것이었으며 샹크스를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버기는 샹크스와의 과거를 떠올린 이후 그 샹크스가 움직였잖아. 대체 뭐야 이제 와서. 나도 운으로 사고로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 이 세상의 보물의 정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니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빨간 머리, 검은 수염, 밀짚 모자, 전원과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앞지르면 된다고. 보물은 쟁탈전이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기 위해 굳이 모든 사왕을 꺾을 필요는 없으며 원피스를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도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 시키, 빅맘 등을 모두 꺾진 않았으며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보벌레를 통하여 크로스길드원 모두에게 너희 말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에 손을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분노했지만 이 둘을 제외한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버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해적의 본질을 파악한 뒤 누구보다 높은 야망을 가진 버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본은 레벨리 회의에 난입한 이후 혁명군의 간부들과 함께 쿠마를 구출한 이후 루루시아 왕국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무의 폭격에 휩쓸린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사본은 다행히도 이무의 폭격 당시 루루시아 왕국에 있진 않았고 성공적으로 혁명군에 복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새로운 간부들이 공개되었고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간부들이었으며 이름은 지론, 겐보, 아히루, 우시아노입니다. 그리고 사본은 혁명군의 본거지에 복귀한 이후 이 배는 루루시아의 배야.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모두 쉬게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본은 루루시아 왕국에서 혁명군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왔고 우유소녀라고 불리우는 모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드래곤 이완코브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간 이후 자신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듣기만 해도 위험한 얘기라고 경고한 이후 성지 마리조아에서 벌어진 진실을 전부 얘기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이야기에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인 인물인 이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드래곤이 이무의 정체를 아는 순간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됩니다.